그래서 왜 이제까지 쓰냐 그랬더니 사실은 일본 전국에서 플로피 디스크 쓰고 있다는 게 나온 건데. 금융실명제가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도.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세 천국이 되는 거죠. 일본에 그 빈집이 되게 많거든요. 집주인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1895년에 태어난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우리 염종순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네. ecorporation.jp. 네. JP는 재팬. 네. 염종순 대표님이 저도 이제 최근에 정말로 유익하게 봤는데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쓰셨고, 근데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된. 네. 그죠. 제가 좀 늦게 봤습니다. 일본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최신 서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020년이랑 23년이랑. 네.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잘 안 변하는 동네라고 일본이.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우리 염종순 대표님은 IT 컨설팅. 네. 그것도 뭔가 전산화. 네네.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더더욱이 변하지 않는 부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그렇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어디 하나 IT가 없이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거를 IT와 현업의 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체 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코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IT가 있었던 거예요. 예. IT가 있고 금융업이 있고 의료업이 있고. 근데 지금은 IT가 하나의 산업 분야이기도 하지만 모든 산업의 기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IT 사업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직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 최고의 건축 회사의 IT 어드바이저를 2년 했고, 네. 일본 최고의 의료기관의 IT 어드바이저를 7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과장을 8년 정도 했고,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13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 버스회사, 트럭회사의 고문을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을 다 걸쳐서 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외부인이 아니라 다 명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자로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IT만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저 회사 이름이 유래가 있어요. ecorporation. 네, 되게 길잖아요. 네. ecorporation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인데, 네. IT를 잘 쓰는 회사를 ecorporation이라고 해요. 그 고유명사예요. ecorporation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 이자가 붙는 건데 저희 회사는 ecorporation.jp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를 일본을 네. 정보화해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예. 그래서 ecorporation.jp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kr 하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정부 단체처럼 이렇게 되듯이 우리 회사가 일본의 모든 분야를 바꿔보겠다 컨설팅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세 군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공공이라고 하면 행정, 네. 의료, 교육 이 세 가지를 좀 바꿔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공공은 일본 정부의 전문위원도 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했고 해서 공공은 해봤잖아요. 행정은 의료기관에서 8년 있었으니까 의료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교육청 과장으로 4년 반을 근무했기 때문에 네. 교육도 해봤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일본을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지금 20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부터 좀 듣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일본이 드디어 정부가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안 쓰기로 했다라는 게 엄청난 화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그래 이제 변하는구나가 아니라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많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나 아니면 민간에서도? 그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아직은 안 없어진. 지금 일본에 1,70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네네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뭐 수당이라든지, 그죠? 아동 수당이라든지, 네네네. 뭐 코로나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려고 하면 네. 그 은행에다가 누구한테 얼마씩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은행에 리스트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이걸 받아서 이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은행이 나쁜 건지 행정기관이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서로 간에 말은 틀려요. 네. 은행에서 플로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로피를 한다. 은행에서는 정부기관에서 플로피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플로피 대응을 한다. 네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네네네.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작년에 큰 사건이 나서 화제가 됐죠. 사건이요? 그게 그 표면에 드러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뭐 돈을 주는 게 있잖아요.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런 걸 주는데 네. 그 야마가타 현에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그 리스트를 만들고 해서 돈을 주라고 은행에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리스트 엑셀 시트 같은 거겠죠. 네. 거기에 입력을 할 때 그 동그라미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4만 행을 줬어야 되는데 네. 4천만 행을 줘야 된다라고 써서 보낸 거예요. 와.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있는데 예. 그 사람 것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입금이 됐는데 와. 그 사람이 그 입금된 거를 알면서 네. 그 돈을 빼가지고 자기 게임 하는데 뭐 이렇게 입금을 해갖고 다 써버린 거예요. 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돈 없다 다 썼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아, 그래요? 이 돈을 갚았는지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 나가지고 풀려났는데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왜 4천만 행이 입금이 이렇게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뜬금없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왜 이제까지 쓰냐 그랬더니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플로피 디스크 쓰고 있다는 게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화제가 되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으로 크로스 체킹이 되도록 막 인터넷 아니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입력을 해서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그런 이 플로피 디스크를 인편이나 우편으로 그렇죠. 은행이나 이런 데 주는. 그럼 뭐 그 받아서 입력 그 송금해준 은행은 사실은 뭐 별. 근데 은행도 자기들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가 있어야 그걸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행도 똑같은데 저 공무원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은행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한테. 제가 그 광역자치단체 과장을 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무슨 사무소가 그 산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다 따로따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있었던 그 큐슈의 사가현이라는 곳인데 큐슈 전력이라는 회사에다가 정규회사죠. 그 각 시설의 전기요금을 사가현 명의로 싹 몰아서 청구를 해줄 수 없겠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지불하면 되고 좋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각 기관들 간에 전부 문제인 거예요.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관청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큐슈 전력이라는 전력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같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그렇죠. 또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일본 정부나 일본 뭐 비하려는 거는 아니고 물론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데서 보면 아직도 일본에서 뭐 팩시밀리를 쓴다. 또 작년 같은 경우 막 큰 태풍이 왔을 때 방송사에서 종이로 막 그리고 태풍 뭐 이거로 막 손뭉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최근에 현실이 맞나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거는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 날 아침 8시 TBS라는
네, 큰 방송. 큰 방송이 있잖아요. TBS의 썬데이 모닝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전부 그런 식으로 막 종이로 막 박스도 만들고 그래서 줄 쫙 당기면 막 구름이 툭 떨어지고 이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그거 보면 야, 참 재밌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컴퓨터 그래픽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실물 편안하니까. 아날로그를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 네. 이거는 그냥 막 우기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정보 시스템 담당하는 사람이 IT 전문가니까 네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자책을 보는 게 편하세요? 종이책을 보는 게 편하세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거 편한 건 전자책 안에 뭐 수백 권 넣을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해야 그렇죠. 뭔가 머리에 남는 것 같고 감정이 저는 있죠.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하거든요. 그죠. 특히 책은 더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게 정감 있고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옛날 영화를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일본 영화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 풍경 나올 때 항상 보면은 신입사원 입사했는데 전자계산기 이렇게 갖다 주고 서류 종이로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모습도 그게 그럼 지금도 그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일단은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한 절반. 그다음에 국민성 자체가 되게 아날로그적이에요. 국민성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풀거든요. 한국 사람은 디지털이다. 일본 사람은 아날로그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 언어의 뒤에 뜻은 뭐냐면 아날로그는 1에서 2를 갈 때 1.1, 1.2, 1.3, 1.4를 거쳐서만 2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은 0에서 1이거든요. 네. 수직과 직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뭔가 이어지지만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 도 아니면 뭐, 그렇죠. 오로와 나싱, 그죠? 네. 지문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따져 이사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도 엄청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전세제도 영향도 있지만 일본 사람은 이사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한 집에서 그냥 쭉. 웬만하면 농공민족 내지는 토착민족.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전세제도 때문에 이사를 다니지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란 조선이라는 고려 포함해서 외침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네네. 뭐 역사에 기록된 걸로 900회 이상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피난 다니고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뭘 하는 거를 두렵지 않아 하는 DNA가 생긴 것 같아요. 새로 가서 정착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를 DNA로 이제 많이 해본 거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 뜻이 무사하냐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근데 전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 만나갖고 인사하면서 무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뭐 좋은 아침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 보면 위화감이 있는 인사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또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당신이 밥을 못 먹었으면 내가 사주겠다라는 뜻도 있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유목민이에요. 유랑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정착하고 새로 시작하고 하는 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그리고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릿고개도 있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저 남쪽에 가면 그야말로 바나나 따먹고 살 수 있는 나라고. 하다못해 동경 오사카까지만 해도 산모작이 가능한데 뿌려놓으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둔감한 거죠. 사실은 변화를 자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쭉 우리 몸에
DNA에 박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 그러면 네네네. 그 아날로그는 뒤처진 거고 디지털은 선진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요것도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요즘에 한국에도 LP바 유명하잖아요. 예. 일본에도 LP바 유명하거든요. 부활했거든요. 아 거기도 부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LP가 그렇죠? 아날로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주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성. 혹시 감성이라는 말 아시죠? 아니요. 모르세요? 네. 감성인데 네, 감성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을 때 그걸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날로그를 고집하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변해야 하는 것까지도 아날로그로 그냥 남아 있으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감성이 아니라 뭔가 전자 정부라든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뭐 이제 재난 시스템 특히 병원 네네.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바뀌니까 머물러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러면 뭔가 전자정부, 전자화 네네. 이야기로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저는 요것도 대표님 책을 보고 알았는데 네네. 일본에 얼마 전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다는데 네. 이거 상상이 안 가도 그럼 그 사람들 인구나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을 특정하는 번호가 없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제 그 전에 개략적으로 번호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가 겹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일본은 겹치는 번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주긴 주는데 네. 그 번호가 어떤 뭐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번호를 매겨갖고 관리는 했어요. 했는데 그 번호를 새로 발급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 정확하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없었다라는. 막 겹치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있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놓을 수는 없었다. 그랬는데 전자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네. 개인을 특정할 번호가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고 금융실명제가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도.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게 탈세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부동산을 구입을 해도 우리는 왜 그 부동산 구입하면 한 달 내인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나 이런 거 신고해야죠. 저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세금은 그럼 어떻게? 그 신고 안 하면 안 내는 거지 뭐. 그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아니, 등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뭔가 그래도 막 거기도 국세청이 있을 텐데 세금 거두려고 그건 막 그런데 뭔가, 네.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매매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들이 매매를 해갖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알잖아요. 우리 네네. 둘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지. 그러면 등기 같은 거는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나 안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알죠. 그러니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부동산을 샀어요. 네네. 계약서 쓰고 네. 그러면 서류 인감증명이라든지 다 받으면 예.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땅 문서, 집 문서 뭐 이런 거 주고 받듯이 그냥 그 정도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 좀 얘기 빗나가는데 일본에 그 빈집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빈집이 많은데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빈집인데 이게 폐허가 돼가 쓰러질 것 같고 옆집에 피해를 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갖고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뭐 1895년에 태어난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뭐 저기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걸 찾아갖고 보면 상속권자가 막 20-30명 있는 거잖아요. 우와. 이러면 이제 그 상속권자들이 난 상속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집을 허물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도 못하고 거죠. 막 그냥 계속 내둬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네. 근데 일본이 그 뭐라 해야 될까? 경제 규모로 따지면 아직도 G3입니다. 네. 세계 3위 대국인데. 근데 이제 책에도 표현하셨는데 일본의 디지털화는 우리나라 1998년 수준이다.
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98년이면 사실은 인터넷이 막 그 전국에 보급되기 거의 직전 단계 네.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사이에 제가 책 쓰는데 3년 지났으니까 네. 좀 더 쳐져서 네. 한 2005년 정도. 오. 지금 그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네. 그 지방자치단체가 네. 별도로 자기들의 어떤 주민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을 지자체가 따로 갖고 별도로 있다는 가지고 거예요. 있어요. 예. 그래서 1700개 지방자치단체가 네. 주민등록 등본이 저기 포맷이 틀려요. 아. 우린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띄면 어디 가나 똑같은 양식이잖아요. 그 지방 사람도 뭐 여의도 와서 자기 거 등본 뗄 수 그게 있고 문제가 다 돼 아니라 있죠. 어디서 떼었든 예. 어느 동사무소에서 떼었든 그 저기 주민등록 등본의 포맷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양식은 똑같죠. 일본은 1700개가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저기 시장님 도장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 있고 어떨 때는 그 구청장님 이름이 왼쪽 위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항목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자기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려면 자기 고향까지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주민등록지를 가야 돼요. 예. 근데 한 10년 사이에 예. 콤비니에서 편의점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네. 거기 함정이 있는 거죠. 잠시만요. 편의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편의점에 있기는 있는 됐는데. 복사기 비슷한 게 있는데 예. 거기서 제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네. 근데 그걸 띄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170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예. 그 편의점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 있는 시스템에 가맹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사람만 가능. 아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1700개가 전부 가맹돼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중에 돼 있는 데 그 있고 안 돼 있는 데 자치체가 있고. 그 가맹료를 내야 돼요. 작은 데는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큰 데는 뭐 몇억 이렇게 내야 돼요. 네, 그래 지자체가. 그거를 그 하는 데다가. 네. 근데 뭐 별로 많이 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네. 그 지자체에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일본에는 뭐 편의점에서 그거 다 떼어진 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700개 중에 그 거기에 가맹된 데가 지금 늘고는 있는데 지금도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남바 카드라고 해서 전자주민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네. 전자주민카드가 현재 발행률이 60%인가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엄청 낮은 거죠. 우리나라는 성인이면 주민등록 카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무잖아요. 네. 일본은 의무가 아니거든. 주민등록증 없이 다니는 사람이 권고 많다. 사항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정부에서 만들면 요즘에 만들면 네. 30만 원씩 막 줘요. 저도 30만 원 받았는데. 아,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30만 원 드립니다. 막 이래. 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겨우 엊그제 나온 게 신청자 수가 9천만 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 잠시만요. 거의 1억이 넘잖아요. 인구가. 1억 3천. 예. 근데 뭐 아이들 빼고 그러면 한 1억 되겠죠. 네. 근데 신청한 사람이 9천만 명 정도 되고 발급은 6천만 명인가 5천만 명인가 그래 지금. 근데 그 5천만 명이 갖고 있는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IC 칩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증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네네. 그래서 그 카드가 있는 사람만 돼.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같은 거 발급이. 170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서비스의 가맹에 가입한 지자체일 것이며 네. 두 번째 거기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마이남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6천만 명이면 일본 국민의 절반이죠. 네. 그럼 거기서 또 줄죠. 그다음에 또 그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주민등록 등본만 되는 지자체도 있고 호적 등본 떼어지는 데도 있고 해서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땅 사고 등기하고 아니면 사업체 차리고 뭐 이러려면은 거의 고향으로 며칠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서류 떼오고 저기서 서류 떼오고. 근데 나중에는 그거 귀찮아서 서로 등기도 안 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 97년에 네네네.
회사를 일본에도 이제 만들려고 창업하려고 그때 당시에 자본금이 주식회사가 1억이니까 네. 1억 원을 들고 예. 이제 주금 납입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은행에서 어떻게 오셨나 그래서 회사 만들려고 왔다. 네. 그래도 한국 같으면 주금 납입하러 가면 지점장실로 불러갖고 커피 한 잔 주거든요. 그 VIP죠. 그쵸. 예. 근데 갔더니 창구에서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은행이. 은행에서. 그래서 내가 뭐 잘못 알아들었나 본데 나는 돈을 빌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돈을 입금하려고 왔다. 네. 회사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겠는데 당신 뭔지 알고 내 그 돈을 받냐.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하는 건가? 네. 외국 사람이랑 무시하는 건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네. 어쨌든 거기서 왜 필요하냐라고 막 얘기했는데 얘기 정확하게 안 해줘요. 그래서 1시간을 싸우다가 네. 승질 나갔고 그만두라고 나왔어요. 네. 길 건너 다른 은행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앞에 은행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승질 나서 일로 왔다. 그랬더니 네, 네, 네. 그러시냐고 우리는 안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네. 쭉 얘기했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저희도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승질 나갖고 다시 나와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구자 개설을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머니런더링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다. 특히 외국인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러한 일들이 아날로그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